안녕하십니까. IR을 담당하고 있는 박철호입니다. 신한금융지주의 2022년 연간 실적 발표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실적 발표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신한파이낸셜그룹 IR 유튜브 채널과 줌 앱을 통해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실적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채널은 국문으로만 진행되는 만큼 질의응답이 불가하고 영문으로 시청을 원하시거나 질의응답이 있으신 경우에는 줌 접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접속 방법은 홈페이지인 www.신한그룹.com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한금융지주회사 2022년 연간 실적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에는 메인 프레젠터인 그룹 CFO 이태경 부사장, 그리고 그룹 CDO 김명희 부사장, 그룹 CRO 방동근 부사장, 그룹 CSSO 고석훈 부사장, 신한은행 CFO 김기웅 부행장, 신한카드 CFO 김남준 부사장, 신한투자증권 CFO 이해동 상무, 마지막으로 신한라이프 CFO 박경원 부사장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순서는 2022년의 전반적인 경영 실적에 대한 이태경 부사장, 그리고 디지털 부문의 성과에 대한 김명희 부사장의 설명이 있은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태경 부사장의 2022년 경영 실적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지주회사 CFO 이태경 부사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2022년 연간 실적 발표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실적 발표 자료 4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2년 4분기 중으로는 비경상 및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한 비용 인식 등으로 인해 시장 컨센서스 대비 낮은 3,269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4분기에 발생한 주요 비경상 요인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그룹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4조 6,423억 원으로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순이익을 개선하였으며 3분기에 발생한 증권 사옥 매각이익 3,218억 원 제외 시 전년 대비 7.5%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룹의 연간 CIR은 45.5%로 디지털 관련 비용 증가와 물가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룹의 연간 대손 비용률은 33bp 수준으로 대내외 경제 환경 악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추가 충당금을 적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신한금융그룹은 보수적인 충당금 정책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룹의 자본 정책입니다. 금일 이사회에서 22년 결산 주당 배당금을 865원으로 결의하였으며 기존 분기 배당을 포함하면 연간 현금 배당 성향은 23.5%입니다. 이와 함께 작년에 있었던 두 번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포함하면 22년 총 주주 환원율은 30%입니다. 앞으로도 적정 자본 비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주 환원율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하회한 주요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문 보존이 되는 구개인연금 신탁에 대해서 작년 11월 한국회계기준원이 새로운 해석을 함에 따라 인식하게 된 평가 손실 1,464억 원입니다. 다만 이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권 가격 하락에 따른 평가 손실이 대부분으로 채권 만기에 손실은 전액 회복됩니다. 따라서 2, 3년에 걸쳐 대부분 평가 이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 투자 상품 판매 관련 손실 1,802억 원입니다. 세후로는 1,307억 원입니다. 작년 초 21년 연간 실적 발표를 통해서 투자 상품 판매 관련 손실 예상액은 세후로 최대 2,000억 원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 22년에 인식한 금액을 감안하면 약 700억 원의 예상 손실이 남아있어야 합니다만 헤리티지 분조의 결정 등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약 800억 원을 추가하게 되면서 향후 약 1,500억 원의 추가 손실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는 비시장성 유가증권에서의 평가 손실이 전년 대비
735억 원 증가한 1,041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희망퇴직 비용 1,450억 원입니다. 마지막은 보수적인 미래 경기 전망 등을 반영한 추가 충당금 1,970억 원입니다. 6페이지에는 전반적인 그룹의 주요 성과가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페이지부터 그룹의 세부적인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그룹의 이자이익입니다. 2022년 연간 그룹 이자이익은 전년 대비 17.9% 증가한 10조 6,757억 원으로 그룹 마진이 기준 15bp 상승하고 금리부 자산이 전년 대비 4.5% 증가한 것에 기인합니다. 4분기 중 은행 NIM은 3분기 이후부터 이어진 핵심 예금의 감소와 LCR 관리에 따른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인해 전분기 대비 1bp 하락한 1.67%를 기록하였습니다. 은행 원화 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의 대출 성장은 가계 대출이 지속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대출이 견조하게 증가하며 전년 대비 3.8% 성장하였습니다. 기업 대출은 직접 조달 시장 경색에 따른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심의 수요 증가로 전년 말 대비 11.2% 성장한 반면 가계대출은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수요 감소와 DSR 규제 영향 등으로 전년 말 대비 3.7% 감소하였습니다. 상세 자료는 31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에는 신한은행의 마진 및 운영 조달 현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그룹 비자이익입니다. 그룹 비자이익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유가증권 손익 감소와 자본시장 및 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관련 수수료 감소로 인해서 전년 대비 30.4% 감소하였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앞서 설명드린 원본 보전신탁 회계처리 변경과 대체투자, 손상인식 등에 따라 89.8% 감소하였습니다. 수수료 이익은 전년 대비 5.6% 감소하였습니다. 주로 신용카드 수수료, 증권 수탁 수수료, 펀드방카 수수료에 기인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심판 매출은 증가했지만 가맹점 수수료 영향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13.6% 감소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무이자 심판 할부 축소에 따른 취급의 감소와 계절성 판촉비 증가로 인해 감소했고 투자금융 수수료가 부동산 경기 둔화와 자본시장 침체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그룹 판관비 및 대손 비용입니다. 판관비는 희망퇴직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DT 관련 광고 선전비와 물가 상승에 따른 일반 관리비의 전반적인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그룹 CIR은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45.5%를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룹의 연간 대손 충당금 전입액은 1조 3,057억 원으로 불확실한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 충당금 5,179억 원 적립 효과 등으로 31.0% 증가하였으나 대손 비용률은 전년 대비 6bp 증가한 33bp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잠재적인 신용 리스크에 대비해서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 기조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취약차주 지원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PF 중 우량 사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스템 리스크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손 비용의 선행 지표를 볼 수 있는 연체율을 살펴보면 은행의 경우 전분기 대비 3bp 상승한 0.22%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카드의 경우 금리 상승과 새출발기금 재조정 신청 증가,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를 위한 금융상품 신용한도 축소 등으로 전분기 대비 18bp 증가하였습니다. 당사의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와 관련한 사항은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룹의 건전성 관리 현황에 대한 세부 내용은 1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본 및 주요 이익 지표입니다. 12월 말 기준 보통주 자본 비율은 전분기 대비 0.1%포인트 증가한 12.7%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결산 배당에 따른 비율 하락 요인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 상승에 따라 외화 대출 통합 파생 상품 감소로 인해 신용 RWA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기인합니다. 다음 14페이지 그룹사별 손익 현황입니다. 은행은 부진한 비이자익 흐름과 충당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적정 성장 및 마진 개선에 따른 이자 이익 증가로 전년 대비 순이익이 증가하였습니다. 비은행 자회사의 경우 카드사는 심판, 대출, 리스 등 고른 영업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조달비용 상승과 수수료율 인하, 충당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순이익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증권사는 금리 상승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 손실 및 거래대금 감소로 인한 증권 수탁 수수료 감소로 영업이익은 감소하였으나 순이익은 사업 매각이익의 실현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한 모습입니다. 보험은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자산 운용 손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희망퇴직 기저 효과로 인한 보험 영업 손익의 증가로 순이익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캐피탈은 이자이익이 견조하게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순이익은 증가하였으나 전분기 대비로는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지분증권 평가 손실, 부동산 PF 관련 충당금 증가 등으로 순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외 자산 운용, 자산 신탁, 리츠 운용 등과 같은 자본시장 관련 자회사의 경우 최근에 지속적인 자본시장 부진에 따라 전년 대비 순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글로벌 사업 현황에 대한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는 회사의 중기 자본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왼편의 기존 주주 환원 정책은 작년 2월 당사 이사회에 보고된 내용으로 이미 그동안 기업 설명회를 통해 소통한 내용들입니다. 우측 2025년 중기 재무지향점은 작년 8월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입니다. 동중기 재무지향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즉 주주, 고객, 직원, 사회에 대한 기업 가치 제고와 서스테이너블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프레임워크입니다. 먼저 이전까지 더블 디짓 ROE에서 좀 더 명확한 수치로 ROE 지향점을 잡았고 여기에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무형자본을 차감한 ROTC를 관료지표로 추가했습니다. 달성하기 쉽지 않은 수치입니다만 각각 10.5%, 12%가 중기 지향점입니다. 이를 위해 자본 투여가 적은 캐피탈 라이트 사업의 양적 성장을 추구하고 자본 투여가 높은 캐피탈 인텐시브 영역은 질적 성장을 추구해서 효율적인 자본 배분을 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 성장은 명목 경제 성장률 수준에서 관리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굳건한 자본 안정성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CET1 비율은 12% 이상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하고 초과 자본을 최대한 확보해서 주주 활용 원칙을 가져갈 예정입니다. 12%로 설정한 배경에는 현재 규제 비율상의 10.5% 그리고 정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금융위기 하에서도 고객과 지역사회에 계속해서 신용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서는 22년 주주 환원의 결과와 중기 재무 지향점에 기반한 23년도 주주 환원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이사회를 통해 당사는 주당 865억 원의 결산 배당을 결의하였습니다. 본 결의를 통해 그동안의 분기 현금 배당과 두 번의 자사주 매입 소강을 포함해서 작년 2월에 말씀드렸던 총 주주 환원율 30%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이사회에서 결의한 23년 사업계획에서 논의된 23년 주주 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금 배당은 배당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분기 배당뿐 아니라 결산 배당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총 2,100원 기준으로 각각 525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소각은 분기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년에 창출되는 이익의 배분은 6대4로 내부 유보를 60%로 잡았습니다. 나머지 40%는 주주 환원에 사용될 수 있는데 경제 불확실성의 해소 여부, 감독당국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총 주주 환원율은 30에서 40%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23년 주주 환원의 일환으로 금일 당사 이사회는 1,500억 원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결의하였습니다. 금년 추진에는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는
CET1 비율 수준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주주지분 희석을 감안해서 5월 1일 보통주로 전환되는 물량을 포함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의 디지털 전략에 대해서는 CDO 김명희 부사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DO 김명희 부사장입니다. 신한금융그룹 디지털 부문의 22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은 그룹 디지털 부문 전략 체계를 바탕으로 6대 고객가치 창출과 4대 핵심 역량 강화를 추진한 해였습니다. 우측 전략체계 키 인덱스별로 주요 성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더 쉬운 금융, more friendly입니다. 그룹 디지털 플랫폼은 매월 2,228만 명이 방문하는 금융, 비금융 생활 플랫폼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은행솔과 카드 플레이, 투 메가 플랫폼이 성장을 리딩하고 있으며 비금융 생활 플랫폼은 362만 명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하였습니다. 그룹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고객은 696만 명입니다. 은행과 카드에 이어 증권, 라이프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오픈하면서 금융 전 영역에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more secure입니다. 671만 명의 고객께서 신한 사인 인증서를 그룹의 금융 플랫폼뿐만 아니라 공공, 민간 제휴처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디바이스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 점포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 173개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더 새로운 금융, more creative입니다. 디지털 신사업으로 395억 원의 영업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데이터 비즈니스와 비금융 생활 플랫폼의 매출 성장은 그룹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은 현재까지 2,600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미래 디지털 생태계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프로세스, 테크놀로지, 피플 4대 핵심 역량 분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DT 성과 창출과 지속 성장 기반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룹의 디지털 플랫폼은 2020년 이후 연평균 26%의 성장률을 보이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솔, 플레이, 알파 등 주요 금융 플랫폼은 1,866만 명 MAU를 달성하였습니다. 뉴솔의 성공적 런칭, 카드 플레이의 접근성과 상담 기능 강화, 그리고 알파의 사용자 친화적 UX 개선이 MAU의 성장의 주요 요인입니다. 아래에서 보실 수 있듯이 디지털 신사업 영업수익도 지난해 꾸준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자료 우측에 그룹의 지속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술하였습니다. 디지털 라이프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각 사에서 선도적으로 취득하여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빠른 변화에서도 금융 본업의 핵심 가치와 지속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체계를 강화하고 ICT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2023년에도 고객가치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위한 디지털 핵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부사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20페이지부터는 당사의 지속가능 경영 활동 및 그룹과 주요 자회사들의 상세한 설명 자료 그리고 주요 경영 지표가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줌에 접속하신 상태에서 손들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영어로 질문하시는 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손들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순차 통역이 제공됩니다. 영어로 질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질문 후 순차 통역이 진행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연결될 때까지 약간의 대기 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티증권의 야페이티안 님입니다. 야페이티안 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I have two questions. The first one is on net interest margin. We saw a small drop in the bank net interest margin this quarter, and subsequently this year to date, we have seen further decline in the interest rate environment. So would appreciate management's forward-looking outlook on net interest margin for this year, please. And the second one is on the capital return plan that you have laid out. So compared to some of your peers, the CET1 ratio of target of 12% is a bit lower than peers. Can I understand what is the reason behind that? And also on the full year 22 payout ratio of 30% is also a little bit lower than peers. So just wanted to understand going forward, are we likely to see a divergence in payout ratio among the different Korean banks? And also, so far, what is the feedback from regulators on your ambition to increase the payout ratio towards 40%? Thank you. 네, 야페이티안님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티증권의 야회이 티안입니다. 첫 번째, 님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은행 같은 경우 이번 분기에 있어서 님이 조금 하락세를 보이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지금까지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또 올해 있어서 일어나는 추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님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 forward looking outlook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자본 환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제시해 주신 CET1 비율 12%는 사실 타행 대비 조금 낮은 편인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2022년 TSR 전체 30% 정도의 그 배당 성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이제 타행 대비에 조금 수치가 조금 낮은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를 통해서 한국의 은행들 간에 이런 배당 성향들이 조금 많이 차이를 보일 예정이 있을 것 같으신지도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규제 당국이 이런 TSR을 나중에 이렇게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의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지 혹시 답변 들으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개인데요. 하나는 NIM,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본정책인데, NIM 관련해서는 은행 CFO께서 답변하시고 자본정책은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은행 CFO 김기웅 부행장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난 그 4분기에 저희 시장 금리의 이제 급격한 상승이 3분기부터 이제 올라갔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3분기까지는 좀 여유가 있었고 4분기부터 이런 조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LCR 규제 비율 관리와 그다음에 유동성 예금이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정기예금으로의 머니무브 현상이 있음으로 인해서 4분기 조달 코스트가 좀 급격히 좀 올랐고, 이러한 부분들이 4분기 NIM을 좀 정체된 것으로 저희가 마무리하는 형태로 되었습니다. 금년 들어 저희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조달 코스트는 예년 대비해서 정기예금 금리가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난 4분기의 그 추세가 어느 정도 1분기까지는 저희도 좀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2분기 이후부터는 그 유동성 예금의 정기 예금으로의 머니무브도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지난 4분기에 저희가 고금리로 조달한 정기 예금이 조금 낮은 금리로 대체되는 형태로 일어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좀 안정화되면서 2분기 내지 3분기에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형태로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기중 NIM 기준으로는 따라서 2022년 대비 좀 상승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자본정책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CET1 목표비율이 11% 다소 낮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는 그동안 일관되게 CET1 비율 타겟을 12% 말씀을 드렸던 배경에는 먼저 현재 규제 프레임워크가 그 4.5% 미니멈의 자본보전 완충 자본, 그다음에 DSIB를 따지면 8%고
거기에 경기대 완충 자본을 2.5%까지 추가로 요구한다면 10.5% 수준이 됩니다. 여기에 제가 나름대로 경영진이 생각하는 버퍼, 뭐 M&A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부분 1.5를 더하면 12% 수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또 감독당국 시나리오에서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면 저희가 최근에 받은 시나리오로 따지면 채 1%가 스트레스 로스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12%를 가져가도 스트레스 로스가 1% 가도 11%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경제 위기가 와도 저희가 서스테이너블하게 또 이 고객들에게 또 지역 사회 금융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말씀하신 게 이번에 배당 주주 환원율 30%가 경쟁사 대비 낮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로직을 말씀드리면 22년에 저희가 총 자주 매입까지 하면 약속드린 게 30%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같이 결의되는 게 1,500억 원의 자주 매입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1,500억 원은 이게 피스컬 이어로 이제 따지면 배당은 작년도 이 이익이익은 처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도로 계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결의한 1,500억 원은 이제 재무제표가 확정된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 23년으로 환산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 다른 은행처럼 환산한다면 이 1,500억 원을 똑같이 다른 은행처럼 계산한다면 저희 기준으로는 이게 33.2%가 나오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낮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편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주주환원 정책 관련 차별화 방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그 중장기 재무 지향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자본 대비 수익을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이익을 많이 자본 대비 이익을 많이 내고 많이 낸 거를 기준으로 이제는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CET1 12% 초과하는 그 초과 자본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그거를 주주 환원을 한다면 금융기관 간의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규제당국 입장은 규제당국도 이제 과거에 뭐 몇 퍼센트가 아니라 손실 흡수 능력이 결국은 CET1 비율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테스트한 결과 CET1 비율이 적정한 수준에서 아마 감독당국도 규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금융기관별로 이 자본 대비 수익성과 CET1 비율의 수준에 따라서 차별화되고 또 감독당국도 그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동안 언론상으로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한국투자증권의 백두산 연구위원입니다. 백두산 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백두산입니다.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디지털 관련해서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최근에 그룹사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신 거로 아는데 이러한 데이터 활용 체계 강화를 통해서 뭐 어떤 거를 지향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내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서 뭐 비용 절감에 좀 더 중점을 두시는지 아니면 뭐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수익원 발굴을 뭐 중점을 두시는지 이런 전반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또는 전략에 대해서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증권 계열사에서 토큰 증권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관련된 사업이 뭐 지향하는 기초 자산이나 뭐 제휴 전략 출시 일정 등 뭐 구체적으로 좀 결정된 사항이 있다면 이것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 연구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질문 준비한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개 다 디지털 관련이기 때문에 그룹 CDO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가 발표한 그룹사 통합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거는 저희 은행과 카드와 증권과 상명에 대해서 같은 그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그 데이터를 활용한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 부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고객들에게 좀 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절감이나 신규 수익원 발굴하고는 영향력이 있겠지만은 1차적으로는 고객 지향적인 고객에게 좀 더 개인화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상품을 출시하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생성이 되고 저장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활용이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그룹사 자체적인 데이터 가버넌스에 대한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그룹 전체적으로는 이런 데이터들을 그룹사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또 그룹의 전체 데이터로 해서 개인화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초객인화 서비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증권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블록체인 관련 사업의 제도 편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룹 차원의 디지털 자산 TF도 운영해 왔고 특히나 STO의 경우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해서 상품 서비스에 대한 규율이 운영되고 관련 법 제도가 발전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서 저희 자본시장에 대한 전문 인력과 사업 경험을 보유한 신한투자증권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관련 사업화 전략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한투자증권에서는 22년에 블록체인부를 신설했고 또 블록체인 전문 핀테크 기업과 함께 STO 인프라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융당국의 제도적 발전에 맞춰서 이런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박혜진 연구원입니다. 박혜진 연구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대신증권의 박혜진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장표 17페이지를 좀 참고로 하면 사실 저희가 5월에 요번에 이제 보통주 전환되는 물량이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대해서 이번에 결의하신 만큼 매 분기마다 좀 진행된다고 봐도 좋을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조금 더 정기적으로 저희가 예측 가능하게 공개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라이징 관련해서 장표를 꽤 많이 쓰시면서 굉장히 신경 쓰시는 게 저희도 느껴지는데 혹시나 이 인터넷 뱅크 진출에 대한 사측의 좀 입장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잠시 저희가 답변 준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전히 자본 정책, 두 번째가 인터넷 전문 은행의 진출량인데 먼저 디지털 관련되는 건 저희 CSO께서 하시고 먼저 자본 정책은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5월 1일 날 저희가 보통주 전환되는 물량이 한 7,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 주주 지분 희석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가 매입 소각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을 이제 분기별로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 얘기를 하셨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건 현금 배당액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균등하게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주 매입 소각은 저희가 분기마다 CET1B를 보고 예상을 해서 거기에 여유가 있는 부분을 할 거고 또 한편으로는 주가가 조금 더 낮으면 조금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기 결산 금액,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 금액을 예측 가능할 수 있게 제시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분기마다 계속하고 대신에 하여튼 최대한 이 자산 성장도 적정하게 하고 CET1 이상 룸을 만들어서 저희가 좀 자사주 매입 소각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룹 CSSO 고석헌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한금융그룹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좀 진출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신데요. 이건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KB금융그룹은 카카오뱅크, 우리금융그룹은 K뱅크, 하나금융그룹은 토스뱅크에 이제 재무적 투자자로 일부 지분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은 막혀 있지 않고요. 저희 신한금융그룹도 그런 기존의 인터넷 전문 은행의 투자나 기회에 대해서 배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우선순위는 그 저희 신한금융그룹의 어떤 디지털과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그럼으로써 또 이런 비금융과 서로 제휴, 연결과 확장을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디지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걸 우선순위로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전문 은행의 일부 투자라든가 제휴의 가능성은 뭐 전혀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답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질문을 요청하고 계신 분이 없어서 잠시 질문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줌에 접속하신 상태에서 손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있습니다. 네, CLSA 증권의 심종민 위원님 질문입니다. 심종민 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LSA 증권 심종민입니다. 질문 기회 감사합니다. 저 한 가지 간단한 거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17페이지에 그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그 주주 환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 감독 당국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른 수준 합의라는 문구가 있으시고 또 CF님이 아까 앞서선 질문 중에서 대답하실 때 금융당국 스트레스 테스트 하에서 뭐 100bp 내로 스트레스 로스가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그 금융당국에서 말씀하시던 내부적 스트레스 테스트를 올해 안에 도입하겠다고 하셨던 것이 이미 도입된 상황 하에서 진행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기존에 하시던 방식으로 금융당국과 합의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을 하시던 게 진행이 된 건지에 대해서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서 또 그 금융당국에서 어떤 식으로 추가적인 충당금이나 아니면은 자본을 더 쌓으라는 지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잠시만 답변 준비한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스트레스 테스트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된 걸 그대로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건데 이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이제 스트레스 캐피탈 로스 버퍼 프레임워크로 하고 있는 게 그게 거기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계속 10년 넘게 유지해 왔고요. 이제 감독 당국은 아마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제 최근에 이제 도입하면서 얘기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한 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세련될 필요도 있고 조금 더 현실을 더 반영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걸로 완전히 뭐 강제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이거 그렇다고 이제 이 부분도 계속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히 스트레스 로스를 견딘다고 생각하지만 감독원이 제시한 시나리오로 저희가 돌린 거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게 뭐 미국처럼 당신네 은행은 스트레스 로스가 몇 프로니까 이 정도는 유지된다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 부분 아마 감독 당국과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 생각했고 현재까지 기준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충당금이나 이런 거는 이제 별개인 것 같습니다. 충당금은 예상 손실에 대한 충당금을 쌓는 거고요. 자본은 예상하지 못하는 로스가 왔을 때 대비하는 거니까 이 스트레스 테스트하고 충당금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질문이 또 있습니다. HSBC 증권의 원재용 위원님입니다. 원재용 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최근에 이제 연체율하고 그 CCR이 좀 올라오는 그런 추세인 것 같은데 혹시 올해 이 트렌드가 좀 어떻게 될지 가이드라인하고 그다음에 그 대출 성장에 대해서 지금 저희 은행들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뱅크하고 조금 성장에 대한 목표치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저희는 올해 대출 어느 정도 성장 좀 보시는지 가이드라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질문 답변 준비한 동안 잠시만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이 두 개인데요. 연체율 관련되는 질문 하나, 그 다음에 대출 성장 관련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연체 쪽은 CRO께서 답변하시고 대출 성장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룹 CRO 박능권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연체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건 맞고요. 작년 하반기 금리 상승 기조로 돌아선 다음에 그 기조가 지금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에 따라서 채무 상환 여력이 좀 저하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에서 각종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부동산 그 시세가 우리 그 금융 내지는 시장에 미치는 그 시차가 있습니다. 그 시차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금년 1분기, 2분기까지는 일정 부분 취약계층 중심으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도 작년 하반기부터 선제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카드 각 그룹사별로 선제적 조치들을 취한 그런 상황들이 이제 한 1분기 말 2분기부터 그 결과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그러면 2분기에는 좀 이런 그 추세가 좀 꺾일 걸로 지금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연체가 늘어나지만 우리가 지금 아까 발표 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 저희 그 담보 비율도 좀 일정 부분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보수적인 충당금 정책으로 인해서 손실 흡수 능력이 지금 강화되어 있는 것은 저희 숫자로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지금 이런 연체 추세가 조금 지속된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크게 대선으로 연결될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물론 있겠지만 제한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대선 비용 관련해서 추가로 조금 말씀드린다면 저희 10페이지 보시면 대선 비용 저희 그 추세가 왼쪽 그래프에 있는데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한 1조 원 정도로 더 쌓은 걸 감안했을 때 과거 3개년이 한 0.37% 수준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 정상적인 경제 수준의 2018, 19가 0.26%, 0.31%니까요. 그보다도 꽤 높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연체는 조금 물론 당연히 오를 수 있겠습니다만 대선 비용으로 가는 부분은 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출 성장 관련돼서 디지털은행 목표가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디지털은행 목표가 어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쪽의 대출 성장 목표는 아까 설명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명목 GDP 성장에서 그보다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질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 자본 대비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과거보다는 더 낮은 성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카드나 이런 부분도 똑같은 입장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JP모건 증권의 조지연 상무님입니다. 조지연 상무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기회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분기 배당을 할 때 그 분기별로 균일한 배당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를 몇 % 정도를 바닥으로 설정하고 최소한 그 정도를 기대한다라는 가이던스가 있으시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상보다 실적이 잘 관리되고 추가적으로 12% 이상의 CET1이 확보된다면 추가적인 환원은 자사주 매입 소각 방법으로 실현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5페이지에 그 원본 보전 신탁 회계 처리 변경이 1,400억 부분 평가 손실 일시 반영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거에 안 된 부분을 일시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나온 건지
아니면 뭐 실시간으로 반영하니까 여기로부터 좀 분기별 이익의 스윙이 계속 이 정도 규모로 생기는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11페이지에 부동산 익스포저, 그 PF 익스포저를 넣어 주셨는데, 캐피탈의 비중이 조금 높아 보여서, 뭐 전반적으로 수도권 비중도 높으시고, 이제까지 뭐 잘 충당금도 쌓으시고 관리를 하신 것 같지만, 향후에 이제 부동산 뭐 상황과 저희가 그룹사 내 비중, 그 이금융권에 있는 이제 익스포저 비중을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로 관리가 잘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질문 답변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3개 주셨는데요. 1번, 2번은 제가 하고 3번은 그룹 CRO께서 하겠습니다. 1번은 이제 분기 배당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건 주당 현금 배당액은 견조하게 유지 또는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작년도가 이번에 계산 배당 포함해서 2,065원이죠. 그러니까는 23년도는 토탈에서 2,065원보다는 떨어뜨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2,100원 말씀을 드렸고요. 2,100원을 나누기 4하면 자료에 있는 것처럼 525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12%를 초과할 수 있는 그 나머지 룸은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원전 보존 신탁 평가 손실인데요. 이거는 일시에 반영을 해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과거까지는 반영을 안 했다가요. 이번에 회계 기준의 어떤 새로운 해석이 질의응답에 대한 게 작년 11월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 기준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일시에 반영이 된 금액이 이 정도 금액입니다. 세 번째 답변은 CRO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CRO 박능권입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PF 관련 그 캐피탈 비중, 그다음에 향후 전망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캐피탈 비중은 한 30%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그 PF와 브릿지론 합해서 저희 한 8.8조 되는데요. 그중에 한 30%가 캐피탈이고 캐피탈이 좀 높습니다. 업 자체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부동산 관련해서 핫 이슈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지금 뭐 인허가 지연이라든지 공정 지연 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지금 그 리스크고요. 또 하나는 금리가 많이 지금 올랐고 또 원자재가 상승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사업에 또 지장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브릿지론이 본 PF로 전환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있어서 사실 부동산 금융에 대한 걱정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의 상황을 조금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8.8조 중에 고정이하는 한 5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요주이가 한 뭐 4,800, 4,300억, 그래서 한 요주 이하가 한 4,800억 정도 수준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조금씩 연체도 늘고 있습니다. 사실 연체도 늘고 연체 지금 한 1월달에 한 900억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전수 조사를 해서 지금 나온 그런 결과고요. 1분기까지 조금 더 늘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각 대주단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기한 연장이라든지 시적이 어려움 겪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할 거고요. 또 지금 정부 정책도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역할을 좀 충실히 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업장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좀 해소 나가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까 원본 보존에서 짜그마하게 붙어 있는 질문이 있었는데 매분기 이렇게 발생하냐는 질문에서 아마 다음 분기에는 이 손실 자본 금액에서 아마 일부 환입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가증권이 만기가 돌아오면서
이 평가 손실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분기에는 손실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작은 금액입니다만 오히려 플러스 손익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또 질문이 있는데요. 현대차증권의 이용재 위원님입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질문 기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마이크로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발표 자료 16페이지 보시면은 이 주주 완화 정책이 2025년까지로 좀 명시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2025년까지로 명시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3년 단위로 업데이트가 된다던가 할 계획이신 건지, 그리고 특히 이게 한참 뒤에, 몇 년 뒤에 얘기긴 하지만, 말씀 주신 거를 들어보면 이제 CET1 레이쇼 12%는 이제 버퍼가 충분한 것으로 제가 이제 이해를 했는데, 이 기준, 그러니까 CET1 레이쇼 12%이 기준이 특히 좀 바뀔 이유가 없어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하기 전에 CET1 12%가 어떤 상황이라는 건지 다시 한번 얘기만 해주시겠어요? 네. 말씀 주셨던 내용들을 들어보면 CET1 레이쇼 12%는 충분한 버퍼라고 좀 이해가 되는데, 여기다가 굳이 이제 이 기준이 바뀔 이유가 2025년 이후에는 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이거를 굳이 명시적으로 2025년까지로 정해놓으신 이유가 있으신 건지가 특히 더 궁금하다고 질문 드렸습니다. 네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25년까지 명시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저희가 작년에 논의할 때 언제 논의했냐면 중기 전략 논의할 때 논의를 했고, 중기 전략의 프레임워크가 2025년이었기 때문에 2025년이 타이틀이 붙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이제 ROE, 그다음에 ROTC를 타겟으로 10.5, 12% 잡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한국 금융산업에서는. 그래서 3년 동안 한번 체도를 한번 해보자. 체도를 해보고 3년 뒤에 어느 정도 우리가 되는지를 보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얘기하자는 차원이고요. CET1은 그 분야에서 2025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아마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요. 질문을 한번 기다려보고 없으면 저희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질문 요청하고 계신 분이 없습니다. 이제 이제 Q&A 세션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상 신한금융그룹의 2022년 연간 실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일 실적 발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신한파이낸셜그룹 IR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 실적 발표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를 소개하는 영상들이 업로드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